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라고도 하고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액션과 리액션이 존재하는가, 이 같은 문제들부터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한 대로 행정법은 결국 어디서 모든 것이 집대성되는 것인가? 행정구제법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집대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방법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텐데요. 우선 행정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국민이죠.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객체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합니다. 그 액션을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행정작용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행정처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만약 이것이 위법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위법하다. 이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면 국민이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상 또는 심판상 불복방법 논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복방법 또는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1차적 권리구제로서의 행정쟁송, 그리고 2차적 권리구제로서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이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이런 경우 말고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작용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작용. 국민에 대해서 어떤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행정주체가 이래 있는데, 그런데 행정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객체가, 국민이 나에게 어떤 영업허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도 있겠죠. 얘가 이렇게 수익적 행정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 행위에 대해서 행정 주체가 무엇을 하냐면은 어떤 처분을 합니다. 어떤 처분이란 걸 해요. 근데 여기서의 행정 처분은 적극적 행정 작용이라면, 여기서의 행정 처분은 이제 소극적인 행정 작용입니다. 소극적 행정 작용이라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겁니다. 거부하거나 부작위할 때.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행정작용입니다. 거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고, 부작위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아서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불복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복방법. 여기도 가치보장,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거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한고승으로는 거부처분 취소등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논의가 있느냐? 우리 이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할 때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뭐 가장 주되게 논의되는 게 바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인데요. 이 같은 권리구제 방법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세 번째 상황이에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어떠한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여기서 처분을 하는데요. 처분을 하는데 이 처분이 뭐냐면 하명입니다. 하명 처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명을 배우면서 법규에 의해서 직접 의무가 부과되는 법규 하명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처분 하명이고요. 행정 처분이죠. 처분 하명이고, 법규 하명이라는 것도 있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얘가 무엇을 하느냐? 이에 대해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위반하는 경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불이행의 문제와 위반의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행정 주체가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렇다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다. 행정처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여기서 의무를 부과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어떠한 공법을 근거로 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쪽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불이행을 하고 있다, 위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행정 주체에 그 같은 행정 작용에 협력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건데,
여기서 만약 협력을 유도해내지 못하면 이 행정작용의 실효성이 보장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이 행정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 수단, 의무이행을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다면 이건 행정학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학과 행정법이라는 건 달라요. 그렇죠?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 경계, 한계를 지우고 이게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이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행정 주체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다. 그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논의가 바로 두 번째 우리 행정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기서 모든 논의가 다 귀결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뭐 행정 대집행위니 강제징수니 이 같은 행위들을 하는데 그 행위가 또 위법할 수 있죠. 그죠? 그 행위가 또 위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다시 불복을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불복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리구제의 문제로서 모든 논의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왜 배우는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법의 기본이 그거다 이거죠. 그럼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맞죠? 1번에 보시면 상대방의 협력,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 목적의 실현은 어디 나와 있는 행정 목적입니까? 900여 개의 개별법입니다. 그렇죠? 공법상의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죠. 공법상의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의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는 협력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같은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아래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의무의 준수와 의무의 이행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요. 부작위 의무에 대한 문제와 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와 이걸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부작위 문제가 있고 어떤 행위를 해라라는 자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식품위생법 4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행정청이 하는 처분하명은 아닙니다. 그죠? 식품위생법 44조 1항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니까 법규 하명이죠. 법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입니다. 어쨌든 하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거죠. 말라라는 거예요. 금지입니다. 금지 의무, 부작위 의무죠. 그러면 이 부작위 의무를 무엇을 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부작위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된다? 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자비 의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그리고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위법 건축물이죠.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법 건축물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위법 건축물을 만약에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겁니까? 아니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겁니까? 위법 건축물 만든 거. 이거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거죠. 건축법 제11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만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거죠. 반대급부로 건축법 11조 1항에서 건물 지으려면 허가받아라라고 되어 있으면 반대급부로 보게 되면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건물을 짓지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에 해당해요? 부작위 의무죠. 그런데 이 위법 건축물을 만든 갑에 대해서 행정청이 무엇을 하게 되면은 너 그거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해라. 라고 이제 철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철거라는 자기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로소 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 같은 자기 의무는 철거라는 행위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철거라는 행위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언제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불이행할 때 여기서 비로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철거 명령이었었고요. 과세 처분 역시도 뭐죠? 돈을 내라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우리 하명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의무 중에서 무슨 의무입니까?
급부 의무죠. 돈을 내라.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전급부 의무도 어떤 행위를 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작위 의무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작위 의무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 이행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밑에 로마자 2번에 있는 자력강제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여기서 행정주체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유효하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과세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과세처분을 했으면 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요, 그 세금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이 될 것이고, 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 것이죠. 얘가 만약에 서로 간의 사인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돈을 기한이 되도록 갚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친구 데려가서 술 사주면서 설득을 할 수는 있겠죠.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행정주체는 자신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력강제력입니다. 자력집행력 또는 자력강제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법관계에서와는 달리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행정주체는 스스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강제력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자력집행력, 자력강제력에는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강제력의 행사고 그 다음은 바로 제재력의 행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냐면 그 자력집행력을 행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 돼요. 자력집행력을 행사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 철거명령 얘기를 했습니다. 철거명령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해요. 그래서 국가가 대신 뭘 해줘요? 대신 철거를 해줍니다. 대신 그 불법 건축물을 가서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강제력의 행사일까요? 제재력의 행사일까요? 강제력의 행사라는 것은 해당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강제력의 행사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강제력의 행사예요. 그럼 제재력은 뭘까요? 제재를 가하는데 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의무 이행으로 나아가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무 이행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력의 행사라는 것은 간접적 강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재력의 행사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의무자의 손을 빌려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거예요. 의무자의 손을 빌리는 겁니다. 강제력의 행사라는 것은 의무자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행정주체의 손으로 직접 의무 이행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강제력의 행사라는 겁니다.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상황은 대충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답안지에다가 표시를 할 때, 표현을 할 때 엉뚱한 말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양쪽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세요. 누구의 손으로 이행을 하는가. 강제력은 행정주체의 손으로 한다. 그리고 제재력은요, 의무자의 손으로 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등 떠미는 거예요. 등 떠미는 거. 자력강제 금지 원칙의 예외, 사법관계에서는 사인 간의 자력강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가 스스로 어떠한 실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자 3번을 가보시게 되면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한 내용들이 이게 다 강제집행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국민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가해서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제집행이다. 그럼 여기서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건 뭡니까? 강제력 행사예요? 제재력 행사예요? 요거는 제재력 행사죠. 제재력 행사. 의무이행으로 나아가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나아가도록 강제하는 거, 요건 이제 제재력 행사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주체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건 강제력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왔을 텐데, 강제 집행 수단들 중에는 강제력 행사의 방법도 있고, 제재력 행사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강제력 행사만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제재력 행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라는 요 표현이 요 개념 요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표 한번 보세요. 표 보시면은 강제집행이 있죠. 맨 위쪽에 행정대집행과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있는 이행강제금, 이게 바로 제재력 행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거예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놈에 이 이행강제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강제집행에서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라는 요 개념 요소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집행이나 강제징수나 이행강제금은 아니고요. 어디다가 이제 실력을 행사하는 거냐면, 그것들은 이제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고, 직접 강제가 바로, 그게, 국민의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들 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지에는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국가는 이럴 때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땅을 뺏을 수가 있거든요. 땅을 뺏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거주하고 있던 사람 갑은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국가 땅입니다. 그럼 나가야겠죠. 퇴거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퇴거 의무를 얘가 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들어 누워있으면 어떡할까요? 들어 누워있으면 그럴 때 국가가 질질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일정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토지취득보상법.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식의 공익사업이에요. 이 공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인데, 이 토지취득보상법 89조에 보게 되면 질질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강제집행수단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체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4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직접강제에 국한됩니다. 직접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취득보상법 89조에는 그 이름이 행정대집행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맨 위에 있던 거잖아요. 이름은 행정대집행이지만 박균상 교수님 교과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성질은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행정대집행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아니라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신체하고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항상 뭐 얘기할 때는 생명, 신체, 재산 등 이렇게 들어가죠. 생명은요, 생명의 실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국가는 이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지 생명의 실력을 행사해갖고 생명을 끊어놓으면 안 되겠죠. 뭐 물론 이제 우리 현대사회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있었고, 사법살인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랬었지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생명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보시게 되면 방금 뒤에 표에서 보신 대로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대집행은 대체적인 자기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건 밑줄 보시고 대상 의무가 이거예요. 대상 의무가 어떤 의무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인가에 따라서 강제집행수단이 나눠지는데 자기 의무여야 됩니다. 자기 의무인데 그것이 밑에 있는 것처럼 돈 내라는 금전급부 의무여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대체적이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의무.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행정대집행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 있는 행정대집행부터 시작되는 테마를 가지고 하나씩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도록 할 거고, 이번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된 전체적인 매핑만 하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행정법의 핵심은 매핑이에요, 매핑. 매핑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 배울 때, 수학을 배워요, 수학. 공부한다. 닦을수에 배울 학 아니고, 이거 숫자 할 때, 숫자수, 그쵸? 수를 배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수학을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제일 잘해요.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해. 근데, 서양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셈도 못해, 셈도. 그죠? 우리는 왜 수학을 잘할까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과학적으로, 그렇죠? 1, 2, 3, 4, 5, 6, 7, 8, 90. 되고 나서 다시 그 1이 앞에 붙고 나서 뒷부분에 다시 또 1, 2, 3, 4, 5, 6, 7, 8, 90, 11, 12, 13, 14 이렇게 들어가야 돼. 2가 또 앞으로 오고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죠?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12, 그죠? 15? 뭐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걔네들은 100가지의 숫자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그 100개를 기억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5 더하기 7을 하게 되면 뭐 5 더하기 17 이렇게 하게 되면은 5를 떠올려야 되고 17을 떠올려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제 어렸을 때 꿈이 수학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그죠? 근데 이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숫자가 좋아서 그런 거고, 순간에 외국인들이 그래요. 외국인들이 너희들이 수학을 잘하면 너희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유태인과 그 다음에 뭐 한국인들 니들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니들의 수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수학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앞에서 수학을 풀어주면요. 우리는 이제 앉아서 그러죠? 그러네. 맞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직접 풀려면 못 풀어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봐야 합니다. 똑같아요. 행정법도. 수학이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도 역시 제가 뭐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사건 드리면 이해를 합니까? 바로 해결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여담이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러나? 그렇죠? 네. 며칠 전에 또, 지난주에는 7일 중에 제가 4일을 밤새 아침 9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선생들이랑 이제 좀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술자리에서 저쪽에 있는, 군산 쪽에서 일을 하는, 그 노무사 일을 하는 친구가, 형님,
저기 제가 있는 청에서, 예, 부산 군산 쪽에 항만청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제 처분을 하는데 말해요, 형님. 이게 지금까지 지난 50년간 국가가 불법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바꾸고 싶은데 바꿨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애매하고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함부로 제가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건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 친구도 행정법을 공부한 친구예요. 법대 나와서 행정법 공부한 친구인데 사건을 얘기한 사건 설명만 진짜 옆에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건이 너무 복잡해. 그죠? 사건 설명만 술자리 3시간 동안 설명한 거예요. 진짜 쉬지도 않고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요. 뭐 그래 알았어. 예,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는 계속 비워가고 있죠. 그 다음에 왜 밤까지 아침까지 술 먹었냐?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짜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싸울 거고 이렇게 소가 들어오면 이렇게 막으면 되고 이렇게 그것만 3시간. 여러분들 행정법을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행정법을 배울 때 우리가 900여 개 개별법을 다 배운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를 한 10개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그 일반적인 해석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제가 뭐 그런 거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건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겠구나 나오나? 안 나오는 거죠.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를 공부를 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이 같은 행정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요? 행정법은 매핑입니다. 매핑. 수학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과 같기 때문에. 제가 수학에다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공부 찌질하게 못하기로 유명한 놈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급하게 갑자기 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렇게, 왜 이러지? 우리 선생님이 보일 때 담임 선생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담임 선생님이. 수학이라는 걸 처음 배우는데,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시냐? 다 매핑 시켜주시는 겁니다. 문제도 안 풀어줘. 아무것도 안 해줘. 처음부터까지 매핑만 시켜줘. 그래서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수학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외우자. 그 표랑 막 그 그림을 판세했던 그림을 그대로 외웠어요. 그대로 외우고 나니까 문제가 쑥 다 풀리는 겁니다. 행정법은 매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핑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대집행,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그거예요. 철거. 철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철거라는 행위는 부작입니까? 작입니까? 철거 명령이 나오기 전에 위법건축물 그 단계에서는 위법건축물을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부작위 의무 문제라고 했죠. 철거 명령이 나오고 나게 되면 철거라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귀 의무 상태가 되죠. 됐습니다. 그럼 자귀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해머지를 할 줄 아십니까? 기술적인 거 말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망치 들고 가서 그냥 때려 부셔버리면 되는 거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철거 의무에 대한 문제는 바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죠. 그러므로 여기는 이제 뭐가 적용되냐? 행정대집행이 적용됩니다. 행정대집행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제3자한테 시키게 되면은 어떤 용역업체한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다 부셔도 되지만 할 일 바빠 죽겠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부시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행보다는 이 제3자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제3자 집행의 용역업체 A라는 용역업체한테 가서 부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법적으로는 누구의 행위죠? 이건 행정청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적으로 제3자가 대신해 주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대신해 주는 것뿐이고 실은 왼쪽에 있는 자기 집행과 밑에 있는 제3자 집행은 모두 다 누가 하는 거다? 결국은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행정대집행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게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 돈으로 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건물 부셨어야 됩니다. 철거했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해 줬어요? 국가가 대신해 줬어요. 그럼 국가가 자기 돈으로요? 아니죠. 대신 해주고 나서 그 돈은 가백에서 다시 징수하게 되는 방법. 이게 바로 행정대집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수 들어가게 되면, 강제징수는 그냥 과세처분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처분.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금전 급부 의무죠? 급부가 뭐예요? 급부가 기부입니다. 기부. GIVE죠? 주다. 주는 건데 뭐를 주는 거예요? 현물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돈을 주는 거네요. 금전급부. 돈을 내라고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그걸 불이행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 있단 말이죠.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가하는 거지 신체의 실력을 가하는 거 아니죠. 신체의 실력을 가하려면 이건 뭐 해야 돼요? 요건 이제 그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야 됩니다. 그쵸? 그게 아니고 재산의 실력을 가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매각. 매각이 뭘까요? 매각이 바로 경매예요. 경매.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인데 이 친구의 재산, 의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한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갖고 이것을 경매에 붙여서 팔아요. 팔아서 돈으로 바꿔요. 환가를 시킨 다음에 그 돈을 국가가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강제징수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뺏어버리고 나면 세금을 낸 것과 동일한 상태가 실현되는 건 맞죠? 자기 손으로 돈 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수단이다. 요건 이제 금전급부 의무네요. 위에는 대체적 자기 의무, 이거는 금전급부 의무. 그 다음 이행강제금 보시게 되면 요거 좀 다른 거라고 했죠. 두 개는 동일한 상태 실현이고 얘는요, 예, 의무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거, 유도하는 거,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무기로 하여, 예, 무기가 이제 권총, 예, 가스총 이건 아니고 예,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돈을 뺏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무기로 한다라고 해서 10원짜리, 그죠? 10원짜리 1000만 개 가져와서 막 던져. 아파라! 이건 신체의 실력을 가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재산의 실력을 가하는데 이게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썼던 사례집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5개 광고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 그러니까 광고물, 이런 뭐 간판이라거나 플랜카드라거나 예, 이런 것들을 걸 때는 5개 광고물법의 규율을 받게 되고 예, 거기에 정해진 대로만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학원을 할 때 네, 망했죠? 예, 망했어요. 근데 이제 망하기 직전에 제가 뭐 했냐면 몸부림을 쳤어요. 예, 몸부림을 어떻게 치겠어요? 예,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다 망하기 직전에 강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에 남은 건 원당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강의해서 돈을 버는 거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나를 최대한 홍보하자. 예, 이런 방법. 예, 제가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의 통째로 했습니다. 예, 건물에 이렇게, 예, 건물에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예, 제가 이 건물에다가, 예, 꽤 층이 되는 건물이었거든요. 이 건물에다가 플랜카드를 이만큼 붙였어요, 이만큼. 예, 여기 이제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 플랜카드 이렇게 걸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다가, 여기 이제 제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얼굴이. 예, 제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홍보를 해보겠다 이거죠. 예. 예, 그러나 결국 무너졌죠. 예,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게 5개 광고물법에 따르게 되면 이게 가능한 짓입니까? 당연히 불법적인 예, 플랜카드 게재 행위죠. 그죠? 예, 이거는 위법입니다. 예,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서울대 입구역 쪽에 예, 봉천 사거리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예, 있는데 예, 이제 뭐 롯데리아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ABC 마트라고 신발 파는 데도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진짜 많이 사는데.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 이제 꼭대기에다가 예, 요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요렇게 생긴 광고물,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예.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 나가서 한번 보세요. 건물마다 있습니다. 건물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이 허가를 할 때는 당연히 기간을 줍니다. 뭐 2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허가를 줘요. 근데 그 기간을 이제 도과를 했습니다. 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얘가 다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허가를 받지 못했냐면 구법에 따르게 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이상 이게 허가가 안 되는 법조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허가 신청을 했더니 거부가 됐어요. 판례가 이래요. 거부가 됐으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여기다 이걸 두면 안 되죠? 두면 안 될 때 방법은 우리 아까 배웠던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가서 때려 부실 수도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예, 그래서 5개 광고물법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요, 예,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반복부과예요, 반복부과. 그래서 며칠까지 철거하라. 안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계속 안 해? 또 100만 원 부과합니다. 그래도 안 해? 또 100만 원 부과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질, 그죠? 예, 악질 의무 불이행자들에게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 부시고 나서, 20만 원 든다. 20만 원 든다. 얘가 스스로 이걸 철거 안 한다. 그러면, 예, 관악구가 가갖고, 부시고 20만 원만 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은 20만 원만 뺏기고 끝난 거죠. 그죠? 대신 철거해 주셨고, 20만 원 들어갔고, 그 지가 해도 20만 원 들었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부과, 100만 원 부과, 100만 원 부과? 그러면요 상대방이 정말 악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부과하는 게 바로 이행강제금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이해가 대충 되시죠? 예,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데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반복 부과라는 금전적 부담을 무기로 하여 계속 돈을 내게 하는 거죠.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예, 심리적 압박. 이건 뭐냐면 예, 이 이행강제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에는 계고고 절차가 있어야 돼요. 계고. 그러니까 네가 끝내 그 5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나 너한테 진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부과할지도 몰라.
라는 계고를 해야 돼요. 그 계고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계고라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요. 직접적인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제재력 행사입니다. 제재력 행사. 다시 말해서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의무자의 손으로 5개의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거죠. 직접 강제.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이거는 신체 실력이 됩니다. 직접 강제는 신체에다가 실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한다. 이것도 역시 강제력 행사네요. 이행강제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이런 건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행정법규를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지만, 모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항상 뭐가 등장해요? 나이트, 그죠? 예, 나이트, 예, 전문 용어로 무도회장, 그죠? 예, 돌을 닦는 곳입니다, 그죠? 예, 그 이제 무도학과 이런 거 있죠. 선무대학교인가요? 거기 보면 무도학과, 무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춤을 추면서 기술을 익히는 연마하는 무도회장, 그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무도회장이고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죠? 클럽, 그죠? 클럽은 이렇게 엉덩이만 흔들어야 돼, 엉덩이만, 그죠? 예, 클럽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클럽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 이렇게, 얼리 어댑터예요. 그죠? 새로운 게 들어오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전국에 한 몇 개 없었어요. 한 2개 있었나? 클럽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제 술 먹다가, 친구들이랑, 오늘은 나이트 가지 말고, 딴 데를 한번 가봐. 종로에 뭐가 생겼다더라. 그래서, 가봤는데, 그곳이 새로운 문화였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영화 보게 되면, 이 영화 감독이 누구예요? 영화 감독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씩 많으시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가끔 있지만, 그러니까, 나이트 문화에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영화에는 항상 클럽이 안 등장하고, 나이트가 등장해요. 그죠? 나이트가.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거 가끔 등장하죠. 이렇게.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원피스 일본 만화가 아니고, 이거는, 이 나이트 문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강목을 딱 대갖고, 영업하지 않는다. 다 이렇게 해놓는 거. 이게 직접 강제예요. 직접 강제. 영업소 폐쇄 조치입니다. 영업소 폐쇄 조치. 그러니까, 밑에 보면 즉시강제라는 게 있고 위에 강제집행이 있죠. 근데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차이는 뭐냐면 의무를 부과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강제집행은 방금 보신 대로 철거명령, 철거 의무를 부과했고 강제징수는 과세처분,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했고 그다음 이행강제금은요. 여기에는 5개 강공물을 철거하라고 철거명령을 부과했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앞에 선행됐으면 그 다음에는 강제집행의 문제인 거고 사전에 어떤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이제 즉시강제 문제로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무를 부과했죠? 근데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해.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대집행입니까? 영업소, 단란주점, 룸사롱, 또는 나이트, 이런 거를 가서 때려 부셔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거 돈 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폐쇄하라고 자기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뭘로 들어간다? 직접 강제로 연결이 됩니다. 직접 강제. 영업소 폐쇄 조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한다. 또, 직접 강제 아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국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들어 누워있다. 질질 끌고 나간다. 이런 거 직접 강제. 직접 강제. 또 어떤 경우 있어요? 교수님 사례 집에는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경찰서 1층에서 구내식당을 경영한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허가를 받으면요. 종로경찰서 1층에 있는 그 구내식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 경찰서장이 이 공간을 우리가 좀 사용을 해야겠다. 공공기록 문서 보관실로 좀 사용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사용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요. 얘는 당장 나가야 될 퇴거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대집행 갖고는 안 돼요. 이 친구를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얘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끌고 나가려면 그럴 때도 직접 강제 방법밖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교수님 사례집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등장을 하죠. 즉시강제 보도록 합니다.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봤던 문제인데요.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제거의 필요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화재 발생입니다. 화재 발생.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뭘로 할까요? 쇠고기 폐기행위. 쇠고기 수거 폐기행위. 쇠고기 수거 폐기행위. 그러면 이제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서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건 뭐요?
요거는 이제 그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요 세 개 갖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요거랑 유사한 놈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애 이미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장애가 화재가 이미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의무자한테 또 건물주한테 이 건물을 빨리 철거하라. 철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옆 건물로 이 화재가 번질 수도 있으니 철거하라. 의무 부과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의무 부과하고 얘가 불이행을 하고 있는 걸 기다리는 시간에 이미 화재는 다 번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때려 부셔야 됩니다. 화재 발생. 그 다음에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견의 가로배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광견의 가로배회.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예, 그래서 광견의 가로배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미친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그럼 다 광견병에 걸려버려요. 그죠? 예, 이럴 때 그 개 주인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빨리 집으로 데려가세요. 예, 이렇게 의무 부과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한다? 바로 총으로 사살해서 쏴 죽여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성질상 의무 부과할 수 없는 경우. 혹시 제가 아까 쇠고기를 시간적 여유에서 말씀드렸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쇠고기가 이제 성질입니다. 성질. 예, 성질 여기가 쇠고기.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도 성질이에요. 성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요, 병든 동물 고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병든 동물 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동물 고기를 예,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 진열 판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식품위생법에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살모넬라병 같은 거, 예, 이런 이제 법정 전염병, 병든 동물 고기, 쇠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만약에 그 판매업자한테 가고 이거 판매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폐기시키십시오. 라고 예, 명령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폐기하겠습니까? 저는 폐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리적 경제인이니까 상대방의 건강이나 위생 고려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면 됩니다. 이게 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라고요?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요?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지. 그죠? 예. 그인 거예요. 얘가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고기를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파잔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성질상 의무 부과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죠? 요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예.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저 이제 어렸을 때 동대문 시장 포르노 비디오 판매 이거죠. 포르노 비디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청바지는 케빈 클라인 입어야 되고, 그죠? 예. 포르노 비디오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그 학교에서 힘이 있는 친구죠. 예. 왈왈이죠, 왈왈이.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서 한 명이 사와. 그럼 더빙을 뜨잖아요. 그죠? 안 그러나요? 그런 겁니다. 예, 안 그렇다 말하는 사람 숨기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우리 문화니까. 그죠? 우리 문화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 문화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포르노 비디오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이게 돗자리 갖고 팔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판매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판매하지 마세요. 라고 명령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까운 비디오를 버립니까? 아니죠. 옆다리 가서 팝니다. 그죠?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이거 바로 뺏어야 됩니다. 그죠? 예, 바로 뺏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성질상 의무 부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즉시강제.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즉시강제라는 것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과 비교했을 때 사전 의무 부과가 없었잖아요. 예. 미친 개 돌아다니는데 광견 주인한테 가갖고 이게 의무 부과 못 한다고 했죠. 예, 화재난 건물주 찾아가고 의무 부과 할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나왔어요? 예, 필요한 상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를 부과했으면 의무 이행을 하도록 강제, 유도를 하거나 또는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으니 의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 그다음 이제 행정벌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벌을 부과합니다. 예, 국가가 막 벌을 줘요. 벌을 주는데 이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통치권, 우리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벌입니다. 여기도 이제 형법상 정해져 있는 벌, 그 종류에 해당하는 행정형벌도 있고 또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양가를 2번에 보시게 되면 행정질서벌로서 형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벌, 그러니까 과태료는 형법에 안 정해져 있죠.
이건 어디 정해져 있냐? 여기 정해져 있어요. 실소위반 행위규제법.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이것도 행정벌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이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표에 보시게 되면 말이에요. 이제 표로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 밑에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대로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시강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벌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로 의무이행 확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가 건물을 불법적으로 허가도 안 받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뭐 딱히 건물을 허가 안 받고 만들긴 했는데 완전 예술적이야 건물이. 완전 멋져. 도시 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시 미관에 아주 적합합니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철거 명령하면 그게 위법입니다. 그죠? 행정대집행 들어가면 그게 죄송합니다. 왜 이래요? 철거 명령은 할 수 있죠. 위협권 충분이니까. 근데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행정대집행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다음 테마죠. 행정대집행. 거기 보시면 이익형량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도시 미관 등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침입적인 행정대집행을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있는 게 의무이행 확보,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에서 공급 거부, 관여 사업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 수단 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공급 거부. 지금은 이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건축법, 구건축법 69조 2사망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건축법이 말이에요. 구건축법은 69조 1항에 그다음에 현행법, 현행건축법은 79조 1항에 여기 뭐 있냐면 철거명령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철거명령, 그다음에 여기도 철거명령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건축법 69조 2항에 보게 되면 여기는 공급거부 밑에 하나 또 있죠. 관어사업 제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게 되면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공급 거부를 이제 직접 실행을 하고 그다음 그에 따른 관어사업 제한을 실행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 거부는 헌법에 반하는 너무나 침입적이고 또한 부당결부금지 측에도 위반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이제 지금 뭐만 남아 있냐면 관어사업 제한 요청.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서 관어사업 제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는 이 공급거부 부분이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이제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학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부작위 의무 위반 및 자비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 말씀은 모든 의무에 대해서 수도가스, 전기 등의 행정상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을 거부 중단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표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서는 전부 다 제재력 행사예요. 그죠? 전부 다 의무자의 손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행정 강제는 강제력, 행정벌은 제재력 행사죠. 그죠? 여러분 아까 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 형벌을 가했다 해서 의무 이행이 된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재만 한 거죠, 제재만. 그래서 이건 제재력 행사입니다. 위에 있는 행정 강제 중에서 이행 강제금만큼은 또 제재력 행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이 공급 거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전부 다 제재력 행사입니다. 제재력 행사인데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상황이에요? 건물을 지었단 말이지. 저도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을 지으면 좋을 것 같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 전 또 하고 나갈 겁니다. 요번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업할 때, 당사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임대료거든요. 그 임대료, 그죠? 임대료만 없으면 뻘짓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이제, 제 학원을 물려받았던 이제 학교 선배님께서 또 학원을 연결을 하셨는데, 그 선배님도 망하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망하고 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은데, 그 선배님이 망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남자는 주머니에 100원만 들어오면 사업을 한다. 이거 아니냐. 그래서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제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공급거부가 뭐 하는 거예요? 공급거부는 여기다가 전기만 안 넣어줘도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공급거부예요. 그러면 아예 사용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뭐냐 이거?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네? 해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게 공급법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관어사업자는 뭘까요? 공급거부는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공급거부가 제일 침입적인 거고 가장 강력한 거고 이거 말고 여기 뭐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뭐 5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뭐 상가가 들어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상가가 들어와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뭐 여기는 예, 노래방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파파존스가 들어와 있고 학원이 들어와 있고 학원이고 헬스장이고 여기는 뭐하지? 예, 여기는 커피숍, 스카이라운지 이렇게 뭘 하냐면요.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갑이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을이 영업하고 있고, 여기는 병이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정이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얘네들의 영업 허가를 전부 다 철회해버리는 거야. 허가를 전부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공간은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사용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다 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얘네들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일단 무허가 영업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요. 아직까지 영업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친구가 여기다가 만약에 영업 허가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그 영업 허가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관어사업.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여기서 전면적으로 배제시켜버리는 방법. 이게 바로 관어사업 제한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상의 부작의 의무 및 자기임무도 역시 모든 의무입니다. 기존의 인허가를 정지 처리하거나 이거요. 다 취소해버리고 새로운 영업허가를 거부해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위반사실 공표. 이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고액 체납자, 세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이거 딱 보니 또 갑자기 마음 아파지네요. 아직 제가 지금 세금 신고 아직 못하고 지금 시간을 오늘 6월 1일이니까 그죠? 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밑에 보시면요. 저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그걸 정리할 시간이 없어갖고 뭐 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럴 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우선 이건 뭐냐면 고액 세금 체납자들 있죠? 또는, 성매매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단을 인터넷에다가 공표하고, 또는, 관부에다가, 또는 일간지에다가, 공표하고, 이렇게 해서, 핵심은 뭐냐? 수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수치심에.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쪽팔리게 만들어서 세상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 이거요. 이게 바로 위반사실 공표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위반사실 등을 일반 공중에게 모두 다 알려줘갖고 공표를 함으로써 명예와 신용 등을 완전히 위협하고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의무이행으로 나서도록. 얘는 뭐야? 얘는 세금을 내도록. 얘는 뭐야?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 이것도 역시 당연히 간접적인 방법이죠. 위반사실 공표, 제재력 행사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과징금 부과. 이거는 뭘까요? 앞에 있는 행정형벌, 뭐 벌금 부과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독점 또는 과점의 방식으로 불법적으로다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만약에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그 기업에 대해서 뭐 벌금을 부과하는데 뭐 벌금 1,000만 원. 이걸 됩니까? 이 친구가 그걸로 얻어간 불법적 경제적 이득이 50억인데 1,000만 원 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방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50억 벌고 아니 20억만 벌어도 감옥 갔다 오래도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1,000만 원 벌금 내라는데 누가 안 합니까? 이때 들어가는 게 과징금입니다. 불법적으로 취한 모든 경제적 이득을 100% 박탈시켜버리는 거야. 박탈시키고 다 환수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진짜 아주 수고롭게 이렇게 법망을 피해갖고 겨우 이렇게 벌어들였는데 이걸 다 뺏겼네. 이건 의미가 없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과징금 부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행정법규 위반에서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박탈해서 국가로 환수하는 거. 이게 바로 과징금 부과고 역시 이것도 의무 이행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식, 제재력 행사입니다. 부과금이라는 것은 이제 법에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위반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을 이걸 제거하기 위한 돈을 얘들한테 부과시키는 거예요. 얘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부과금. 가산세와 가산금은 뭐예요? 둘 다 뭐예요? 가산입니다. 둘 다 금액을 더하는 건 맞는데 세금을 더하는 건 맞는데 가산세는 일종의 세금이에요. 일종의 세금이고 가산금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가산세는 원래의 당초
당초 과세처분이 있고요. 당초 과세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산세라는 뉴 과세처분이 있는 거야. 뉴 과세처분이 새로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가산금이라는 건 뭐냐면 당초에 과세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라라고 하는 연체금이 있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연체금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별도의 세금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연체금이에요. 둘의 차이를 이게 마치 이거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세라고 되어 있는 거. 가산세는 또 하나의 세금이다. 또 하나의 세금이다. 그래서 이 가산세라는 것은 또 하나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 가산금이라는 것은 너 이거 계속 안 내면 이 당초 세액이 점점 불어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 이게 바로 가산금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매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실효성 확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체크합니다. 행정 대집행, 직시강제. 사례는 요거만 나옵니다. 사례는. 그 다음에 이제 단문으로 나오게 되면 행정 대집행, 직시강제, 행정벌, 위반사실 공표, 하나 더 추가하면 과징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단문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단문은 조금 더 넓게, 그죠? 행정벌 같은 것들도 단문 출제가 가능하고요. 사례는 논점 때문에, 논점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나 즉시강제, 사례는 요 길로밖에는 출제 안 되니까 그러면 큰 부담 안 가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각각의 하나씩의 실효성 확보 수단들, 각각의 테마에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